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국토대장정 다녀오고 나서 이제 총 정리를 했어요. 이제 준비물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그닥 별로 쓰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적어놨고, 코스와 숙소는 제가 갔던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숙소가 어디 어디 있었다고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경비, 얼마 썼다. 그거에 대해서 적어놨고요. 마지막으로는 국토대장정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바로 자 준비물. 준비물은 제가 여름에 다녀왔기 때문에 여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겨울은 다른 유튜버 분들을 보거나 제가 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갔다 와서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갈 가능성이 좀 높긴 하고요. 자, 일단 준비물을 이제 모두 다 싸고 가방에 다 넣어가지고 체중계에 올려봤을 때 6kg 정도 나온 무게로 저는 메고 갔었어요. 너무 무거우면 어깨도 많이 아프고 허리랑 다른 신체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6kg 정도로 맞춰서 걸어갔습니다. 많이 안 챙겨가긴 했어요. 자, 우리부터 볼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발, 슬리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대장정은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걷기에 좋은 운동화가 아주 필수예요.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뭐 여러 군데를 찾아보게 되면 뭐 트레킹화 또는 뭐 워킹화, 뭐 러닝화, 뭐 아니면 집에 굴러다니는 신발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놨는데요. 이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소한으로. 집에 오래된 신발들, 잘 안 신던 굴러다니던 신발, 그 신발을 신고 국토대장정 하면서 해지거나 좀 낡고 많이 못 쓰게 된다 하면 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신발을 신고 간다 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런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발에 대한 기능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걸을 때 발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집에 굴러다니는 신발 하나 딱 가지고 이거 신고 국토대장정 갔다 와서 그냥 버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거 신고 갔다가 진짜 발이 아작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불필요한 요소들은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집에 굴러다니는 신발, 안 좋은 신발 이거를 신고 가겠다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그래서 뭐 트레킹화나 아니면 러닝화, 워킹화 같은 거를 걷기에 좋은 거, 발의 피로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신발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걸어봤을 때는 다른 부분들도 그렇지만 일단 뒤꿈치 쪽 있죠. 뒤꿈치가 많이 걸으면은 뒤꿈치 뼈가 아파요. 뼈가. 그렇기 때문에 뒤꿈치에 쿠션감을 좀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걸으면서 약간 탄력을 줄 수 있는 신발들이 있으면 좀 좋아요. 근데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 신발이 좀 비싸지기 때문에 뭐 여러분한테 필요한 요소들을 챙길 수 있는 것들만 들어있는 신발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집에 굴러다니는 신발, 안 좋은 신발 신고 가지 마세요. 후회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등산 모자. 네, 햇빛 가리개. 이것도 필수품이겠죠. 왜냐하면 여름에는 특히나 햇빛이 엄청 많이 쬐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타요. 이런 것 봐요. 엄청 많이 탔죠. 손목 보면. 그렇기 때문에 등산 모자. 이렇게 그냥 캡 모자가 아니라 이렇게 뒤로 둘러쌀 수 있는 거. 얼굴을 전체적으로 가릴 수 있고 목도 가릴 수 있는 그런 모자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써봤을 때 약간 머리에도 열이 엄청 쌓이거든요.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통풍시킬 수 있는 등산 모자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비싼 거는 필요 없고요. 다이소에 가도 그런 모자를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싸게 그런 모자를 구하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햇빛 가리개. 머리에 열이 계속 방출 안 되고 머리가 뜨겁고 막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자를 쓰지 않고 햇빛 가리개 같은 거, 제가 뭐 영상에서 썼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이소에 2,000원 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써가지고 얼굴이나 머리로 열을 방출시키면서 걸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햇빛 가리개 걸으면서 좀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의외로 햇빛 가리개 잘 쓰고 좋아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글라스. 이제 여름에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걸을 때 이제 눈이 좀 아프다 그래가지고 선글라스를 가져가라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글라스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선글라스 안 썼어요. 우리는 뭐 제가 뭐 장마철 전에 이렇게 햇빛이 너무 뜨겁기 전에 출발한 것도 있지만은 햇빛이 그래도 제가 폭염주의보도 몇 번이나 겪고 그랬었거든요. 햇빛이 너무 많이 쬐고 그런 날씨에 그랬었는데 눈이 아플 정도로 햇빛이 반사되고 그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는 짐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뭐 선글라스는 뭐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신발이나 슬리퍼, 등산모자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지만은 선글라스는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가져가셔도 되고 저는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굳이 뭐 가져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상의랑 하의랑 이제 기능성 반팔티 그리고 반바지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옷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면 무겁고 그리고 그걸 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빨면서 그걸 써야 되는데 안 말라요, 잘. 생각보다 잘 안 마를 수가 있거든요. 일반 옷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기능성 반팔티나 기능성 반바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잘 마르는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빨아놓고 널어 놓으면은 금방 마릅니다. 그죠? 자고 일어나면은 말라 있어요. 그리고 약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TV도 켜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TV 뒤쪽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거기는 뭐 휴지나 그런 거로 한번 살짝 닦아주세요. 닦여서 깨끗하면 더 좋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TV를 켜고 나면 TV에 열이 발생하겠죠? 그러고 TV를 켜고 주무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TV를 켜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빨래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TV의 열기 때문에 빨래가 생각보다 좀 잘 마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꺼운 양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말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덜 마른 경우에는 이제 헤어드라이기 같은 걸로 말려주시면은 출발하실 때 뽀송뽀송한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찝찝한 상태로 걷는 거랑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걷는 거랑 기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뽀송뽀송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잘 마르는 옷들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막이. 저 바람막이 한 번도 안 썼어요. 진짜 바람막이도 선글라스랑 비슷하게 그냥 가방에 이게 박혀 있었던 옷이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밖에 춥거나 그러지는 않아 가지고 한 번도 안 썼네요. 진짜 밤 되면은 좀 쌀쌀하고 그럴 줄 알았었는데 제가 밤에 걸은 날이 거의 없거든요. 첫째 날 제외하고는. 그리고 해도 길어지고 7시 한 8시 정도 돼야 해가 완전히 졌었기 때문에 바람막이 뭐 몸이 추워가지고 바람막이를 입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 바람막이도 해가 길어지는 여름날에는 뭐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짐을 줄여야 돼요.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응. 자, 그리고 레깅스나 또는 팔토시 같은 거 요거 좀 잘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이 팔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목 부분만 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검고 진짜 보기 싫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팔토시를 한다면은 이제 요거까지 다 가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더 좋고요. 아니면은 이런 게 싫다 그냥 걷는 김에 태우겠다 하시면은 화상 입는 것만 조심하시고 전체적으로 그냥 다 태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팔토시를 끝까지 해고 가가지고 이렇게 시계 부분 시계 찬 부분 하얗고 나머지는 이렇게 검게 진짜 이상하게 타가지고 조금 저는 그냥 팔토시를 안 차고 갔을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드는 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목이나 허벅지 위에 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허연데 그 무릎부터 정강이 부분은 새까맣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 아, 레깅스를 신었어야 됐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레깅스를 좀 신기하도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은 양말이라도 다리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끌키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걷다가 그래서 긴 양말도 신고 해야 돼서 긴 양말 신는 부분만 하얗고 그 위로는 검은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생각하셔가지고 고려해서 방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레깅스 입을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타게 레깅스 신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태우고 말지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속옷, 그리고 발가락 양말, 발목이랑 무릎 보호대 이런 것들도 이제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발가락 양말이 생각보다 좋아요. 일반 등산용 양말보다는. 발가락 양말을 신게 되게 되면은 발가락끼리 이제 마찰이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방지해 줄 수 있거든요. 아예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0%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살과 살끼리 맞닿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물집이 생기거나 뭐 껍데기가 까지거나 그런 부분들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가락 양말뿐만 아니라 뒤에 약품에 있지만은 종이 테이프 같은 걸로 피부를 돌돌돌 감싸가지고 물집이 좀 덜 생기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거를 좀 덜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 물집이 정말 심하게 생겼어요. 처음에 안 생기게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속옷은 저는 딱 4개 가져갔어요. 그래서 빨아서 말릴 수 있다면 바로 말려가지고 입고 또는 숙소에서 빨래를 하기가 힘든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 날에는 이제 다른 데 보관해가지고 다른 새 거 입고 출발했다가 다음 숙소에 가가지고 또 빨아서 말려서 입고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속옷은 저는 13박 14일 동안 4개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썼습니다. 발가락 양말 같은 경우에는 2개 가져갔었는데 발가락 양말이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막 두꺼운 거를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여름용 발가락 양말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말리고 하더라도 금방 말라가지고 빨고 말리고 하면서 계속 썼네요. 그리고 겨울용 두꺼운 등산 양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신으면은 그게 바로 또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워낙 많이 걷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에서 발가락이 막 노는 경우가 막 생겼었어요. 그래서 겨울용 등산용 양말보다는 발가락 양말을 좀 더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 발목 보호대랑 무릎 보호대. 이것도 진짜 케바케인데 사람마다 좀 많이 달라요. 저도 발목 보호대랑 무릎 보호대랑 챙겨 갔었거든요. 근데 계속 걷다 보니까 피부가 계속 쓸려가지고 나중에 좀 따갑더라고요. 제 보호대가 좀 안 좋았었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냥 발목 보호대랑 무릎 보호대는 그냥 벗기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나 발목이나 무릎이 좀 많이 안 좋다,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착용을 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쓸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이 테이프나 뭐 밴드를 붙여가지고 안 쓸리게 예방을 하고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대를 하면은 엄청 땀나고 더워요. 저는 또 그것 때문에서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발목이 매우 아팠어요. 전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덥고 찝찝한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보호대를 잘 안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챙겨 숙소에 도착해서 사용할 우산도 챙겨가는 거 좋지만은 우비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걸을 때 언제 비가 많이 내릴지 모르거든요.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장마철에 딱 걸리는 순간 비가 엄청 많이 내려요. 제가 진짜 비를 엄청 많이 맞은 날이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 정도로 체온이 떨어질 정도로 비를 맞은 날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산 필요 없어요. 우산 다 날아갑니다. 진짜 쓰고 가다가 뒤집어지고 진짜. 그래서 걸을 때는 우산을 쓸 일이 거의 없다. 숙소에 도착해서 밥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볼일을 볼 때는 우산을 좀 쓸 수 있지만은 걷는 과정에서는 우비가 최고입니다. 우비. 그냥 우비 걷고 비 도도도도도도 맞으면서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튼튼한 우비, 다이소에 얇은 비닐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비를 많이 못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뭐 풀이나 산속이나 이런 것들을 걸을 때가 많기 때문에 살짝 걸리면은 바로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약간 튼튼한 우비, 다이소에서 사는 뭐 그런 얇은 우비들보다는 조금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은 우비를 챙겨 가시는 게 좀 더 나은 걷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화장품. 화장품은 제가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분이다 아니면 피부를 조금 더 관리를 하시는 분이다 하시면은 필요한 걸 더 많이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킨로션 저는 안 들고 갔습니다. 뭐 올인원 챙겨가지고 가라고 했던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스킨로션 안 챙겨가고 숙소에 있는 거 그냥 대충 바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크림, 이 선크림은 진짜 잘 발라줬습니다. 특히 얼굴 쪽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선크림을 진짜 덕지덕지 막 발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솜이 더러워진 거에 비해서는 얼굴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탔거든요. 그렇죠? 많이 안 탄 것 같죠? 그래서 이 손이나 이런 데 부분은 얼굴은 진짜 선크림 덕지덕지 바르고 걸으세요. 왜냐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에 너무 새까맣게 가면은 진짜 더러워 보여요. 저희가 예쁘게 태우는 게 아니라 햇빛을 계속 쬐면서 이쪽에서 쓰고 저쪽에서 쓰고 하면서 걷기 때문에 피부가 예쁘게 타지 않거든요. 태닝샵에 가가지고 태닝한 것처럼 피부가 안 타요. 엄청 더럽게 타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은 정말 잘 바르셔서 자외선을 조금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바지를 저희가 입잖아요. 반바지를 입기 때문에 종아리 쪽 같은 거 있죠. 종아리랑 다리 쪽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도 선크림을 꼭 발라주세요. 저는 안 바르고 걷다가 종아리에 약간 초기 화상처럼 햇빛에 닿고 하면 엄청 따가울 정도로 증상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아리 쪽, 살 연한 부분들 있죠. 피부 껍데기 연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선크림을 바르셔가지고 자외선에 너무 노출이 돼서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손상이 가지 않게 예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크림을 많이 바르더라도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햇빛을 받으면서 걷기 때문에 진정크림 같은 거, 알로에 있죠. 그런 것들을 챙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숙소에 도착하셔서 씻고 난 다음에 피부를 진정시켜 주면서 올라간 열들을 낮춰 주시면 또 다음날 걷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 다음 세면용품은 몇몇 분들이 많이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상용으로 이제 가져가긴 했는데 숙소에 웬만하면은 다 세면용품 있어요. 진짜 일회용 칫솔도 다 있고 치약도 다 있고 샴푸, 바디워시, 비누 이런 것들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세면용품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선택이긴 한데 저는 세면용품 들고 와서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숙소에 있는 걸로 다 썼어요.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그건들 아무리 시골 쪽으로 가더라도 제가 전이역인가? 거기 엄청 갔던 곳 중에 시골 중에 시골인 곳으로 갔었는데 거기에도 뭐 샴푸나 바디워시, 비누 이런 것들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000원 주면은 뭐 웬만한 용품들도 다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가져간다 하면은 칫솔, 치약. 왜냐면 숙소에서 제공해주는 칫솔과 치약은 좀 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칫솔, 치약 그 정도는 뭐 가져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세트로 해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는 괜히 집만 늘어나고 공간만 차지하기 때문에 굳이 안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약품. 약품은 이제 쿨파스 필수예요. 왜냐면 걸을 때 아파요. 발목도 욱신욱신 거릴 거고 무릎도 욱신욱신 거릴 거고 허리도 아프고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쿨파스를 쫙 뿌려줘 가지고 더운 날에 좀 시원하게 또 걸을 수도 있고 통증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통증을 덜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쿨파스는 정말 필수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에 2개, 3개 이렇게 사가시면은 또 가방의 공간만 더 차지하기 때문에 1개 정도 사가신 다음에 다 쓰면은 다음 도시에 도착하셔서 약국에서 쿨파스를 또 사고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괜히 2개, 3개 가져가지고 가방 공간을 차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일반 반창고, 방수밴드, 종이 테이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일반 반창고나 방수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슬리퍼로 걸을 때도 있거든요. 슬리퍼가 아무리 부드럽더라도 맨발로 걷게 되게 되면은 쓸려요. 그래서 맨발로 걸을 때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쓸리는 부분에다가 반창고나 밴드를 붙여 주시게 되면은 피부가 까지는 것들을 많이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고 이렇게 뭐 슬리퍼로 신는 경우에는 뭐 양말 신고 신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맨발로 신는 거는 되도록이면 피해 주세요. 걷다가 뭐 유리 파편 같은 것도 많고 차가 다니면서 돌도 많이 튀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말 신고 항상 걷는 습관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 테이프 이거 물집 방지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첫날에 한번 걸어 보시면은 이제 발에
어디 쪽이 제일 많이 쓸리고 어디에 이제 압박이 많이 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많이 걷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이제 물집이 생길 것 같고 어디에 피부가 쓸릴 것 같은지 알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에 좀 걸어보면서 물집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부분들 있죠. 아니면 걷는 도중에 좀 걷다가 발바닥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종이 테이프로 잘 붙여주세요. 피부가 안 쓸리게, 피부에 마찰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 그래가지고 물집이 덜 생기게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집이 한번 생기면은 이 종이 테이프를 암만 잘 붙인다 하더라도 이 껍데기가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물이 차서 얘네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종이 테이프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저도 종이 테이프 잘 하고 간 날에는, 잘 하고 간 날까지는 물집이 거의 잘 안 생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물집 그 종이 테이프 하기 귀찮아 가지고 그냥 걸은 날 있어요. 그날에 진짜 물집이 왕창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집이 생기기 전에 종이 테이프로 잘 감싸 주셔서 물집이 안 생기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제가 까먹고 안 적었는데 과산화수소 소독약 같은 것들도 하나 챙겨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피부가 아무리 저희가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상처가 생길 수 있고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차 감염을 주의하셔야 돼요. 피부가 까지고 물집이 생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생기고 난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집이 터지고 저희가 그 상태에서도 계속 걸어야 되기 때문에 발에 땀도 차고 막 이 안 좋은 이 세균 같은 것들도 막 차 있는 상태로 걷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로 숙소에 돌아오셔서 잘 뿌리시고 말리고 하면서 소독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독약 꼭 잘 챙겨 가셔야 돼요. 요즘에는 바르는 거 말고 뿌리는 걸로도 잘 나오거든요. 스프레이처럼. 그래서 스프레이형 소독약 꼭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상비약으로는 근육이양제랑 소형 진통제, 그리고 종합감기약. 비를 맞거나 하게 되면 감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감기약도 꼭 챙겨주시면 좋고요. 많이 걷고 하면은 발목이랑 발바닥 그리고 발 관절마다 다 아플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그럴 때마다 소형 진통제나 근육이양제를 먹어주시면은 그런 통증들을 조금 감감시키면서 걸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소염 진통제, 근육이완제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은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약국의 약사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하나하나씩 챙겨 먹으면서 걸었네요. 정말 아픈 날에는. 그리고 휴족 시간 이것도 좀 많이 챙겨 가라 하더라고요. 발의 피로도를 많이 낮춰줄 수 있다고. 그래서 휴족 시간 챙겨 가는데 아무 효과 없었어요. 뭐 개인적인 그런 것들도 많겠지만은 저는 그냥 발이 아팠어요. 발이 그냥 아파서. 그래서 휴족 시간 저는 큰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물론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기타 물품 손톱깎이 꼭 가져가 주세요. 손톱깎이는 이제 저희가 못해도 10일에서 2주는 길게는 20일 정도 걷기 때문에 손톱이 계속 자라고 발톱도 자라고 할 거거든요. 손톱이 계속 자라고 하면은 걷는 도중에 뭐 물건을 꺼내거나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많이 불편해져요.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발톱 같은 경우에 발톱이 길어지면서 양말에 빵꾸를 계속 만들 수 있거든요. 구멍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톱깎이, 발톱깎이를 계속 챙겨주시면서 깔끔하게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충전기 또는 보조 배터리 10,000 정도 되는 거, 10,00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10,000짜리 2개를 들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2개를 다 안 썼어요. 항상 1개로만 계속 써가지고 하나는 그냥 예비용으로 비상용으로 뒀었는데 하나로도 그냥 충분히 사용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네요. 제가 걸으면서 이제 계속 동영상도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물론 방송을 이렇게 막 키고 간 건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방송이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또는 뭐 아프리카 TV를 하면서 계속 방송을 켜고 갈 거다 하는 사람 아니라면은 보조 배터리 10,000짜리 1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외에 필요한 핸드폰 충전기, 아니면 워치 충전기, 뭐 보조 배터리 충전기 이런 것들을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태극기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태극기 없으면은 그냥
등산하는 사람, 그냥 걸어가는 사람으로 인식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응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응원이 정말 힘이 많이 되거든요. 부터 두벅두벅 걸어가다가 옆에서 힘내세요 하면은 그 말 한마디가 진짜 힘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를 항상 꽂아가지고 본인이 국토대장정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계속. 그러면은 정말 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도움도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태극기는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다이소 이런 데 팔 수도 있지만은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다이소는 다 걸어 다니는데 깃발형 태극기는 한 군도 찾은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들어서 갔어요. 사이트에 태극기 쳐가지고 그림 따와서 파워포인트에 옮겨가지고 뽑아서 붙이고 이렇게 코팅하고 막 그렇게 갔었거든요. 뭐 굳이 그렇게 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깃발, 국토대장정 태극기 깃발 딱 인터넷에 치면은 바로 뜰 거예요. 그거 사면은 뭐 하루 이틀 안에 바로 오기 때문에 그거를 주문하셔서 꽂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모기 기피제. 모기 기피제나 이제 벌레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시면 좋아요. 왜냐면 쉬고 있을 때 모기들이 진짜 많이 물어뜯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뿌릴 수 있는 모기비제나 아니면 바를 수 있는 모기비제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진짜 날벌레가 진짜 많이 막 덮고 막 얼굴 가까이서 막 날아다니고 계속 밍밍거리고 하거든요. 걸으면서 그게 진짜 스트레스가 많이 돼요, 생각보다. 덥고 짜증나 죽겠는데 눈앞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뭐 콧구멍 들어갈라 하고 뭐 귓구멍을 들어갈라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모기기피제 이거 벌레 퇴치제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막 뿌리면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막 얼굴 쪽으로 오는 것들은 이렇게 조금 없애면서 갔는데 뒤에 가방 보면은 막 수십 마리 막 이렇게 붙어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 쪽으로 오는 것들은 조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개, 두 개 정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비상용 물티슈랑 휴지. 이거는 진짜 비상용이에요. 요즘에는 길 가는 길에 주유소도 다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건물들이 다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진짜 극한의 경우에는 좀 없기는 한데 그래도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다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근데 이제 진짜 비상용, 이거는 진짜 나 가다가 농도록에 쌀 것 같다 그런 경우에 쓸 정도의 비상용이기 때문에 뭐 가져가셔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되지만은 혹시나 모를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방에 챙겨가긴 했어요. 근데 뭐 그런 일은 없긴 했었습니다. 뭐 주유소에서 해결하면 되고 안 되면은 정 안 되면은 그 건물 그냥 가정집 있죠. 그 가정집에 이제 노크해가지고 아니면 벨 눌러가지고 진짜 죄송하다고 사정 얘기하면서 화장을 쓰셔도 괜찮으니까. 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남의 주변 시선을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풀숲에 들어가고 싸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뭐 일본은 진짜 비상용으로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물통. 이 물통 정말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최소 500ml 이상 되는 물통을 가져가 주세요. 제가 딱 500ml짜리를 가져갔거든요. 부족합니다. 진짜 부족해요. 제가 가져간 가방이 생각보다 좀 작아가지고 500ml 이상 큰 물통을 이렇게 옆에 끼우고 갈 수가 없는 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00ml가 가져갔었는데 500ml 꼭 진짜 최소한 500ml 이상은 챙겨 가세요. 그냥 이건 이유도 필요 없어. 그냥 최소 500ml 이상. 뭐 800ml, 뭐 1리터짜리 그런 것도 1리터는 좀 많기도 하긴 한데 최소 500ml 이상 되는 물통을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물 진짜 많이 필요해요. 제가 하루에 진짜 그 500ml 물통을 5번, 6번 이 정도로 이제 계속 리필해 가면서 마시고 있었거든요. 물 진짜 많이 마시니까. 그리고 안 마실 수가 없는 환경과 안 마실 수 없는 몸 상태가 될 테니까 꼭 물을 좀 많이 챙겨갈 수 있는 물통이나 아니면은 물을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잘 들러 가지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500ml가 조금 좋을 수 있는 경우가 또 어떤 거냐면 걷다 보면은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이 따뜻해져요. 진짜 처음에 이제 물을 담을 때는 진짜 시원한 물을 담아갈 거잖아요. 뭐
얼음을 넣게 되면 얼음물을 담아갈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몇 분 얼마 안 지났는데 얼음 다 녹고 물이 뜨뜻미지근해집니다. 근데 힘들어 죽겠고 몸에 열은 엄청 많이 나고 하는데 그 뜨뜻미지근한 물 마시면은 진짜 이 상쾌한 느낌이 안 나거든요. 엄청 더울 때 뜨거운 물 마시는 거랑 엄청 더울 때 따뜻한 물 마시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담아갈 수 있는 물통이라도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조금 감안하고 담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500ml 이상으로 군데군데 계속 들리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시원한 물을 계속 마시면서 왔었거든요. 그 다음 지퍼백. 지퍼백도 은근히 좀 많이 썼어요. 제가 앞에 의류 얘기하면서 옷을 계속 빨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혹시나 안 마른 옷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속옷이나 이런 것들 그냥 한 곳에다 넣어놔 버리게 되면은 진짜 쉰내 나고 물냄새 나고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옷들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지퍼백에 따로 안 마른 옷들이나 빨지 못했던 옷들은 거기 분리해 놓고 따로 챙겨 가시면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충전기나 뭐 다른 기타 용품들이 있죠. 본인들이 좀 챙겨가는 그런 용품들, 그런 용품들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 가지고 깔끔하게 챙겨갈 수 있는 용도로 지퍼백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은 등산방석 이것도 처음에는 좀 많이 썼어요. 처음 걸을 때는 이제 옷도 해지고 뭐 그럴까봐 뭐 엉덩이에 깔고 머리에도 깔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잃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걷다가 이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제가 쉬는 곳에다가 흘리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은 갔다가 쓰려고 손을 딱 뺐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사야 되나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그냥 걷다가 진짜 힘들거든요. 걷는 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디든 앉아서 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길거리에 가방 딱 메고 그냥 하고 들어 놓습니다. 이 등산 방석이 있으면 좀 좋긴 하겠지만은 그냥 길바닥이 침대가 되는 그런 상태가 올 거예요. 아마 국도대장정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많이 되실 텐데 그냥 안전한 곳, 차도를 좀 피할 수 있는, 차를 피하고 또 안전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길바닥이라면 그냥 거기 들어 놓습니다. 그냥 들어 넣어요. 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굳이 등산 방석이 있으면은 좋지만은 굳이 그렇게 막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다. 그 다음 휴대용 랜턴은 혹시나 모를 일 때문에 늦게까지 걸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시 정도까지 계속 해가 뜨고 막 엄청 어두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랜턴을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없기는 해요. 저도 이 랜턴을 딱 한 번 썼던 날이 있었는데 그 이외에는 랜턴을 쓰는 경우가 없어서 이것도 그냥 비상용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상용. 자, 이렇게 준비물은 의류부터 화장품, 약품, 기타 물품들 쭉 설명해 드렸고요. 자, 다음 코스. 자, 저는 서울역부터 부산역까지 갔습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 딱 보여주는 표시하고 있는 곳이 서울역이고요. 파란색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부산역입니다. 이렇게 총 13박 14일이 걸리게 됐죠. 진짜 여기서 저 빨간색 지점부터 저 밑에 부산까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로질렀습니다. 제가 이 길 루트를 어떻게 짰냐면 약간 처음에는 KTX 쪽으로 쭉 타고 내려오다가 그 다음 밑에 쪽에서부터는 경부선을 타고 내려왔어요. 경부선 기차역, 뭐 무궁화호 지나가는 그런 기차역 선들 있죠. 그 철도 길을 옆으로 쭉 지나갈 수 있는 길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1번의 서울역부터 수원역, 그리고 38km, 이 38km는 도보로 걸리는 이 거리를 뜻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보 10시간은 네이버 지도에서 표시해주는 그 시간, 10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로 안에 있는 명칭들은 다 제가 묵었던 숙소들 이름입니다. 서울에서 수원역 갔을 때는 제2호텔, 수원역에서 오산역 갔을 때는 오산양. 이거는 뒤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도착지 있죠. 도착지에서 머문 숙소예요. 수원역에 있는 제2호텔, 수원에 있는 제2호텔, 그리고 오산에 있는 오산얌, 성안에 있는 공감모텔, 전이역 쪽에 있는
동강파크장여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한 군데 있을 텐데,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는 38km 걸렸고, 이튿날 두 번째 날 수원역에서 오산역까지 16km, 도보 4시간밖에 못 걸었거든요. 이때는 제가 제 발 상태, 제 체력, 발이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가 옛날로 생각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걸을 수 있다라고 자만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첫날부터 바로 40km를 걸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밤에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발이 진짜 너무 아프고, 진짜 발을 뒤꿈치를 못 디딜 정도로 발을 진짜 앞꿈치만 이렇게 막 디들면서 갈 정도로, 둘째 날에는 진짜 뒤꿈치를 못 꺾고 막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못 가겠다, 이거는 진짜 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둘째 날에 오산역까지밖에 못 갔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고 조금 나는 버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수원역이 아니라 바로 성안역으로 가버리셔도 괜찮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정말 힘들 거라 해요. 정말 극히 일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절대 많이 걷지 마시고 약간 워밍업 한다는 느낌으로 조금 짧게 가주세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군포, 안양 쪽에 있죠. 그쪽까지 걸어가셔서 본인의 컨디션이나 본인의 발 상태, 본인의 체력 수준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산역까지 걸어가시면은 절반 정도씩 되고네, 이게 총 다 하면은 한 54km 정도 되죠. 한 55km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한 30km 미만으로 이틀 정도를 걸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발과 무릎과 신체, 나는 이제 이 정도씩 계속 걸을 거야 라는 상태를 몸에 계속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렇게 많이 걸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 군포 정도까지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원역까지 가면은 좋은 게 뭐냐면, 이 J호텔이라고, 이 J호텔이 평일에 들어가면 한 25,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엄청 쌌어요. 첫날이라 제가 또 기억하고, 거기가 안에 코인 노래방이 있어요. 동전 노래방. 방 안에, 그냥 개인 방 안에. 그 모텔 외측부에 뭐 일부에 코인 노래방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들어간 그 방 안에 침대 옆에 코인 노래방이 있어요. 이 제이 호텔이라는 곳에. 그래서 수원역을 만약에 가신다 하면은 이 제이 호텔에 머무르셔가지고 노래도 실컷 부르고 그렇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코인 노래방을 돈을 넣어서 쓰는 게 아니라 공짜이기 때문에 실컷 부르고 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군포 정도까지 가가지고 몸 컨디션 상태 체크하고 그 다음 오산역까지 가면서 첫째 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워밍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한 30km에서 길게는 40km 사이로 계속 걸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최대한 많이 걸었던 게 한 39km에서 한 40km 정도 되고, 제일 적게 걸었던 게 16km. 요거는 진짜 아파서 못 걸었기 때문에 보통 30km에서 35km 사이 정도로 걸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진짜 40km는 매일 걸었기 정말 힘들어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제가 이 도보 10시간, 도보 8시간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이거는 네이버 지도에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라서 이 10시간, 딱 10시간 걸린다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어디에 머물러서 쉴 수도 있을 거고, 또 밥을 먹으러 어디 식당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 지도를 쳤을 때 10시간이 걸린다 하면은 진짜 10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2시간, 최대 2시간 정도까지, 본인이 많이 쉰다 하면은 2시간 정도까지 더 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시간이면은 12시간 정도 걸릴 수가 있는 거고, 8시간이면은 10시간 정도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알죠? 이 10시간이 그냥 딱 10시간에 10시 후에 도착한다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걸었을 때 10시간이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걸을 때 보통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하거든요. 빨리 걸으면 5km에서 6km 정도, 5.5km에서 6km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정말 천천히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km도 못 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인이 첫째 날, 두 번째 날 걸으면서 키로수에 몇 시간이 걸렸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페이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본인의 걸음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속도를 잘 계산하셔서 출발하는 시간과 도착하는 시간을 잘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첫째 날, 둘째 날 걸어보면서 본인이 그 거리를 몇 시간 안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쉬는 시간은 몇 분 정도가 적정했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걸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냥 무작정 걸으시면은 진짜 포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넷째 날 성안역에서 전이역 이쪽을 가시는 경우에 전이역을 가게 되면 역 근처에는 없고 역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동강파크장 여관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모텔이 아니라 여관이에요. 제가 다른 날에는 다 빨래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빨래를 하기 조금 어려운 환경의 숙소라 가지고 빨래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이역 쪽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이역에 도착하기 전에 잉카의 태양 무인텔이 있어요. 이게 동강파크장 여관보다는 좀 더 시설도 좋다고 현지에 있는 현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좀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는 숙소에 조금 예민하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잉카의 태양 무인텔 이곳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날 첫째 날부터 14째 날 전이역이 빼고 나머지 숙소 같은 경우에는 다 컨디션도 좋고 사장님들도 다 친절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빨래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깨끗한 곳에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경비 중요하겠죠. 일단 총 90만 1,300원이 좀 나왔어요. 저는 100만 원을 좀 생각하고 갔었는데 약간 90만 1,300원으로 10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나왔네요. 자, 숙박비로 일단 53만 2천 원이 나왔어요. 국토대장정 태극기를 보고 할인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경비가 그렇게 많이 숙박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1박당 보통 한 4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네요. 하루는 이제 호텔에서도 한번 머무른 적이 있어가지고 평일날에 엄청 싸게 올라온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한 6만 원 정도 있었었는데 최대 6만 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한 3만 원 정도,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사이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3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3만 원 밑으로 숙소를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첫째 날 그 수원역 거기서 2만 5천 원 제외하고는 전부 다 3만 원 넘었거든요. 심지어 동강파크장 거기도 3만 5천 원 했어요.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로 1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식비 같은 경우에는 30만 8,200원으로 별로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제가 배달을 시켜서 좀 먹은 것도 있지만은 맛있게 먹은 것들은 고기 구워 먹고 그런 것들은 며칠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이랑 점심은 제가 잘 안 먹었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먹고. 왜냐면은 아침이랑 점심을 너무 든든하게 먹으면은 걸을 때 진짜 배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화장실 찾아 들어가고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주유소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화장실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아요. 거미줄 엄청 쳐있고 그리고 화장실 냄새 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최소화시키고 숙소에 들어가서 대변이든 그런 걸으면서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좀 푸짐하게 먹고 아침과 점심은 좀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먹었어요. 에너지바 같은 걸 먹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배고프다 하면은 간단하게 진짜 삼각김밥을 먹거나 핫바를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녁 식사만 푸짐하게 먹는 그런 상태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물이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걸을 때. 그래서 이 물을 계속 사 먹으면은 이 물 비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물이 싸지 않거든요. 한 1,000원 정도 할 거예요. 1,000원에서 한 1,100원, 1,200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계속 사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500ml짜리를. 그거를 제가 500ml짜리를 한 6번 정도씩 계속 하루에 먹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1,000원 6번 하면은 6,000원씩 하루에 계속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생각보다 물 비용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약국에서는 제가 처음에 이제 쿨파스, 밴드, 소형 진통제 이런 것들을 계속 부족할 때마다 사가지고 2만 원 정도 나왔고 카페는 정말 힘들었을 때 폭염주의보가 막 때려쬐가지고 진짜 이 날씨에는 걷다가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한 번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가지고 이제 팥빙수 먹었었는데 팥빙수 먹고 배탈 나가지고 그때 화장실 찾는다고 제가 고생을 했던 게 기억이 좀 나네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뭐 시원한 거를 마시면 좋긴 하지만은 뭐 얼음, 팥빙수 이런 종류는 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도착해가지고 숙소 도착해서 가서 마실 수는 있지만은 굳이 도착해가지고 카페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걷는 도중에 카페를 들린다 하더라도 뭐 간단한 뭐 음료 같은 건 괜찮지만은 뭐 얼음 섞여 있는 거, 얼음을 잘잘 씹어 먹는다거나 아니면 팥빙수 같은 거를 먹는다거나 하면은 진짜 배탈 나가지고 고생하실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잡지출 1,500원 나왔는데 제가 걷다가 물통을 그 숙소에 놔두고 가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옷 입고 옷만 걸치고 옷 다 입고 타타닥 나와가지고 1시간 정도 걷고 물 마시려고 딱 체크했는데 뭔가 텅텅텅 비어 없어요. 뭐가 없어. 그때 생각해보니까 숙소 그 테이블에 물통을 딱 놔두고 나와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던 물통을 산다고 비용했던 지출했던 비용이랑 그 다음 햇빛 가리개도 다 찢어지고 잃어버려가지고 하나 더 사고 그리고 사탕이랑 초코바 같은 거 비상식품들 걷다가 당 떨어지고 정말 힘들 때 있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사탕 초코바 같은 것들을 몇 개 사가지고 샀었네요. 자, 이렇게 비용 걸으면서 썼던 비용들은 이제 88만 1,3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미리 산 물건들 있죠. 뭐 모자를 산다거나 팔토시를 산다거나 그런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한 2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총 비용은 90만 원 정도 나왔다. 보통 국도대장정 할 때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본인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고 그리고 좀 더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채우고 하시면은 100만 원 안팎으로 충분히 국도대장정을 다녀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 아쉬웠던 점. 자, 여기에 이제 조그만 글씨로 다 적어 놓긴 했는데 이제 너무 걷기에 바빴어요. 그렇죠. 제가 13박 14일 2주 딱 잡고 갔었는데 그냥 2주 안에 빨리 가야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걸어가지고 그냥 힘들면은 바닥만 계속 걷고 보고 가고 그리고 주변 경치도 많이 구경 못하고 하면서 너무 걷기에만 바빴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길들을 막 걸으면서 주변에 뭐 있는지를 많이 못 둘러봤던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코스를 경부선 따라서 쭉 걸어갔지만은 조금 더 길을 자세히 좀 알아보고 그리고 좀 더 많은 거를 볼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를 좀 더 자세히 짜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조금 더 이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코스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코스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국토대장정 하면서 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길이 진짜 너무 많아요. 자, 도로를 막 걷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걷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걸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제 차가 계속 달리고 하면은 좀 많이 무섭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도로 갈 때도 일직선으로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도로가 이렇게 커브할 게 있잖아요. 왼쪽으로 커브할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커브를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걸어가다 보면은 이 도로가 깨끗한 게 아니라 풀들이 엄청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풀들이 도로 쪽으로 이렇게 막 나와요. 도로가 이렇게 가드레일이 있으면은 풀들이 이렇게 막 나와서 이렇게 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 막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커브가 있게 되면은 차가 올 때 차가 저를 못 봐요. 저도 차가 안 보이고 그런 경우가 진짜 위험한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스들이 국도대장정 하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고 국도대장정 하면서 이런 코스밖에 없었나 라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네요. 물론 아름답고 이쁜 산책로 같은 코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하고 나서 잠자기 바빴던 거 너무 힘들어. 진짜 하루에 막 8시간, 막 10시간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속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발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특히 발이 진짜 발목이랑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도시를 구경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출발한 초창기에는 늦게 출발해가지고 막 7시, 8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래도 한 10시 정도까지 2시간 정도는 그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도시 구경을 너무 못했던 거, 그게 진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웬만하면은 제가 도착해가지고 도시를 좀 한 바퀴 돌고 그 주변, 이 제가 머무는 숙소 주변이라도 돌아보면서 구경도 하려 했는데 그 점이 조금 너무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걷다 보면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국토대장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국토대장정 하면서 응원해 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정자나 쉼터 같은 곳에서 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분들이랑 얘기를 계속 많이 하게 돼요. 소통도 많이 하고, 국토대장정 하면서 힘든 거 없니? 많이 힘들지 않니? 많이 여쭤보시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랑 대화하던 것들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엄청 좋으신 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 놓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분들을 또 언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때 국토대장정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힘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언제 한번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토대장정 총정리, 준비물, 코스 및 숙소, 그리고 들었던 비용, 경비,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최대한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혹시나 이런 뭐 준비물이나 뭐 코스 숙소나 아니면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또 따로 뭐 답장을 해드리거나 할게요. 국토대장정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